자,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던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영상 말하는 거예요. 페미들의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오늘은 이걸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 쉽게 말해서 페미들이 한남충인 아빠 성만 따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남녀가 평등한데 왜 아빠 성만 따냐, 엄마 성도 따오자, 이렇게 해서 예외는 있겠지만은 보통 앞에 아빠 성, 뒤에 엄마 성, 이름, 이렇게 괴상한 이름을 만듭니다. 유명한 사람들로는 김신명숙, 김조광수, 윤김지영, 조한혜정, 고은광순, 신정모라, 남윤인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동방신기 이름 같아요. 중간에 넣어도 아무 위화감이 없어요. 영웅재중, 김조광수, 미키우천, 김신명숙, 지하준수, 전혀 어색한 게 없어. 원래 있던 멤버 같아요 막. 근데 전 태어나서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은 팔다리가 없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뭔가 좀 말하는 걸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에요. 아니 솔직히 이게 그렇게 불만을 가질 일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서양이랑 일본 그런 경우에는 결혼하면 아내가 남편 성을 따르지 않습니까? 아예 여자 성이 사라지고 남편 성으로 바뀌는 나라도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나라 아닌가. 그리고 이 부모성 함께 쓰기는 법적인 성이 아니에요. 개명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지만 성본 변경은 더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런 이유가 아니라 애딸린 이혼녀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애들은 전 남편 성이니까 현 남편이랑 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남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성을 바꾼다던가 그런 게 허용되죠.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서 남인순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남인순에서 엄마 성을 추가해서 남윤인순으로 바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편하다고 다시 남인순으로 돌아왔는데 법적으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남윤인순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법적인 성이 아니에요 저거는. 자, 그런데 한남 성만 따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엄마 성까지 붙인 것까진 좋은데 엄마 성이라는 게 뭡니까? 엄마 성, 외할아버지 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윤인순의 이름을 살펴봅시다. 남씨, 일단 아버지 성이죠. 한남성. 윤씨, 어머니 성이죠. 근데 그 성은 외할아버지 성이라는 거 한남이죠. 한남성인 남씨와 한남성인 윤씨를 합쳐서 남윤인순이 된 거예요. 엄마 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의미 부여하고 자위하는 거예요. 자, 또 문제가 있어요. 한국인 성이 꼭 한 글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남궁씨고 엄마가 황보씨예요. 그러면 자식 이름은 남궁 황보 뭐뭐 그렇게 6글자가 돼버리죠. 이거는 동방신기에도 못 들어가요. 뭔가 이상해. 이상한 사람 같아. 놀림감이 되겠죠. 내가 볼 때 아빠 엄마 성이 두 글자인 애들은 아무리 팸이라도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을 안 할 것 같아요. 쪽팔리니까. 언밸런스하게 아빠는 남궁씨인데 엄마는 김씨야. 그러면 남궁 김 뭐뭐 그렇게 되잖아요. 5글자가 돼버려. 더 애매해요 되게. 이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남궁 김민수요 그래버리면 뭐야 씨발 이 새끼 나랑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 성이 한 글자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은 성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김씨와 조씨에서 태어난 남자가 김조씨가 되고 남씨와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남윤씨가 되면 김조씨와 남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김조 남윤씨가 되죠. 성이 하나에서 2개, 2개에서 4개, 4개에서 8개 2의 제곱으로 계속 늘어나죠. 이런 지적이 계속 되다 보니까 페미들도 대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 그렇게 무한정 길어지면 안 되니까 만약에 부모성 함께 쓰는 사람끼리 결혼하게 되면 남자의 북의성과 여자의 목의성만 따오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김씨와 조씨가 결혼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나왔는데 김조씨예요. 이번엔 남씨와 윤씨가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서 딸이 나왔고 남윤씨예요. 그럼 김조씨와 남윤씨가 결혼하게 되면 원래 김조 남윤씨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의 북의성인 김, 어머니의 목의성인 윤 그렇게 따서 김윤씨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노씨와 권씨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럼 노권씨가 되는 거죠. 이번엔 문씨와 박씨가 딸을 낳았습니다. 문박씨가 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엔 노박씨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김윤씨와 노박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김박씨가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 증조할머니인 조씨를 생각해봅시다. 지금 성이 안 이어지죠. 할머니의 성인 윤도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한 성별만 낳게 되면은 성이 안 이어져요. 계속 뭔가 탈락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대를 몇 개만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에 증조할머니의 성은 고조할아버지인 한남충의 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성이 결합했을 때 의외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방씨성을 가진 남자와 구씨성을 가진 여자가 결혼할 경우 자식의 성이 방구가 됩니다. 이것까지는 참아줄 만한데 우리나라에 자씨도 있어요. 자씨 200명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자씨가 있습니다. 자씨성을 가진 남자와 지씨성을 가진 여자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경우에 자식 이름은 여기서 좀 제가 생각을 더 해봤어요. 그렇다면 페미들도 만족시키고 이름에 혼란도 없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랬더니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김씨성을 가진 남자와 김씨성을 가진 여자가 만나면 갈등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식 성이 김씨인데 이게 엄마 성인지 아빠 성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의미 부여만 하면 되지. 설마 자식 이름을 김김 뭐뭐 그렇게 짓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자기가 페미니스트 여성인데 자신의 성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 자기랑 똑같은 성을 가진 남자랑 만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여성운동가 중에서 이효제라고 있더라고요. 아빠도 이씨고 여자도
제사도 이시인데 그런 경우에 그냥 이 효지에 그렇게 안 하고 이 효지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성도 마찬가지로 김김 뭐뭐 그렇게 하겠죠. 뭐 사실 내 이름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뭐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보고도 아, 이 사람 꼴팸이구나 하고 걸을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걸음만 같기도 해요. 앞으로도 걸을 수 있게 그런 이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9월 27일 추석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인데 이 날이 춥지도 덥지도 않고 과일이랑 곡식도 수확하는 시기라서 좀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아라. 원래는 이렇게 좋은 날이죠. 근데 요즘 보면 추석을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크게 보면 차례와 잔소리 때문인데 오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차례는 결국에 제사죠. 둘은 분명히 다른 거지만 차례가 제사의 일종이에요. 제사의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현대인들에게 와닿는 정의가 있죠. 다 부질없는 개뻘짓이다.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 조상덕이라곤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 좀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요즘에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제사, 썩은 흙더미나 병풍 앞에 접시 몇 개 어질러 놓고 효도했다고 자유질하는 행위. 귀신은 음식의 기운을 먹는답시고 향을 피우고 과일 꼭지를 따는 둥 별짓을 다 하지만 해리포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귀신들은 썩은 음식을 좋아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집안에 십선비 기질이 강하면 집안 물주들의 3대까지 챙겨주는데 그나마도 조상이 많으면 끼어 팔기식으로 진행된다. 너가 진정한 효자라면 제사 지내는 어른들 앞에 가서 무덤이나 병풍을 발로 차며 여기에 그 노친내는 없으니 적당히 하자고 말해주자. 이를 통해 집안 어른들의 정신과 재산 낭비를 모두 지켜줄 수 있다. 자, 제사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많죠. 제사 음식을 대부분 다 며느리가 하는데 며느리는 사실 그 댁 조상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시댁에 가서 잔소리 듣고 눈치 보고 음식하느라 일하고 괜히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직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는 여자도 있고 가짜 깁스를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큰 게 제사 음식 만드느라고 전 부치고 꼬치 만들고 그런 건데 제사만 안 지내도 이런 갈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근데 제사충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완전 팩트 폭행. 여태까지 모든 제사충들이 모르는 비밀, 그건 바로 세상에 귀신은 없다는 겁니다. 조상이건 뭐건 간에 귀신이 없어요. 제사를 지내도 조상은 몰라. 이걸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귀신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자, 두 번째, 귀신이 있다는들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니, 귀신은 물리적으로 실체가 없는데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냄새만 맡고 가나? 그 더 곤욕 아닌가? 차라리 그냥 냄새도 안 맡고 말지. 어차피 귀신은 이미 죽은 사람 아닙니까? 뭘 안 먹어도 배고파서 죽을 일은 없어요. 근데 냄새를 맡으면은 어차피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먹고 싶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고문이 세상에 어딨어. 셋째, 귀신이 만약에 음식을 먹었다고 한들 후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 생전에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죽어서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귀신이 만약에 큰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왔다면 옆집 귀신도 그 집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귀신이 다 제사 밥 먹고 도와줬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보다 잘 살아야지. 미국은 제사 안 지내잖아요. 네 번째, 조상 귀신이 있다면 그게 더 무서워요. 아니, 우리가 평생 같은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제사상을 차리면 우리 조상 귀신이 바로 나타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집을 어떻게 알고? 그렇다는 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딸치고 그럴 때도 조상이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내가 막 인터넷 댓글창에다 악플 달고 있는데 그것도 조상이 뒤에서 보고 있어. 내 야동 취향이랑 그런 거 다 보고 있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없는 게 낫지. 빡큐. 저는 그러니까 조상을 기리는 건 좋아요. 자유지. 근데 홍동백선이 뭐니 하면서 엄격하게 규율을 따지고 싫어하는 며느리들한테 굳이 그렇게 제사상을 차리게 강요를 해야 되나? 아무리 조상이 중요한데 산 사람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때문에 산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되지. 만약에 그런 걸 즐기는 조상이 있으면은 퇴마사 불러다가 성불시켜야 돼요. 그건 조상이 아니지. 씹새끼지. 그리고 조상이 제사상 받고 후손들 화를 막아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는데 너무 졸렬하지 않습니까? 먹을 거 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먹을 거 안 줘도 좀 잘 챙겨줘야지. 물론 귀신은 없지만. 근데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사를 지내던 집이 갑자기 안 지내진 않아요. 이거는 해결책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왜냐? 젊은 사람들 20, 30대만 해도 당연히 제사에 부정적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제사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제사 지내자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인데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줘요. 시간이 지나면 제사를 지내자던 사람이 사라집니다. 잔인한 말 같은데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냥 제사 지내자는 사람이 있을 때는 억지로 그냥 지내고 없어지면 마는 거고 제사를 죽은 사람을 위해서 지내는 게 아니라 얼굴 보기 힘든 친척들이 제사를 핑계로 추석에 모여서 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래 친하고 반가운 친척은 제사 핑계가 없어도 충분히 잘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추석 때 만나야 되나요? 그렇게 사이 좋은 친척이면 추석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만나면 되지. 아니 바빠서
연휴 때만 만날 수 있다. 그럼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까? 제사 안 지내고도 그냥 만날 수 있지. 이렇게 뭔가 핑계를 대서 억지로 만난다는 거는 그렇게까지 반가운 상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잔소리. 꼰대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건 뭐 관심이나 애정으로 오지랖 떠는 걸 포장한 건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워스트 질문들이 있죠. 자,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 너 요즘에 공부는 잘하냐? 대학 들어갔다면서. 대학 어디 갔어? 뭐 이런 질문이죠. 뭐 이 정도도 못 물어보냐 그럴 수도 있는데 실례예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은 안 물어봐도 먼저 말했습니다. 아니, 추석이 되기 전에 전화로 먼저 부모가 말을 해요. 안부 전화 거는 척하면서 어머 그거 제가 말했었나요? 우리 애 이번에 고려대 들어간 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히 고3이었는데 먼저 얘기를 안 한다. 고려대가 아니라 고구려된 거지. 굳이 그렇게 물어봐서 상처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또 뭐 여자친구는 있니? 뭐 그런 질문. 이것도 뭐 상대 얼굴 봐가면서 물어봐야지 그냥 무턱대고 물어보면은.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어요. 굉장히 불쾌해 보이죠. 그리고 가장 잔소리 심하게 듣는 게 백수죠. 너 요즘 일 안 하니? 취업해야지. 아니 그 뭐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자기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잔소리는 보통 집에서 더 많이 하죠. 집에서 듣던 잔소리를 굳이 꼭 명절에서 또 들어야 되나. 부모님처럼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뭐 직장도 있고 결혼한 사람에게는 잔소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또 애는 언제 가질 거냐고 하죠. 뭐 자녀 계획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뭐 알아서 본인들이 다 뭐 안에다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그런데 안 생겼던 거면은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되는 거고, 뭐 원래부터 딩크족이라서 애를 가질 생각이 없었다. 그래도 신뢰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가 됐던 간에 오지랖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뭐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질문하지 말고 그냥 자기 얘기를 해요. 아니면 좀 돈을 줘가면서 얘기하던가. 질문 하나당 뭐 한 5만 원씩 해가지고 뭐 이렇게 5만 원 주면서 너 취직은 언제 하니? 그러면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약간 단짠처럼 약간 기분 나쁘면서도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약간 중화가 되는 거지. 모바일 게임 현질하듯이 질문 하나당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제사는 좁같지만 언젠간 끝난다. 잔소리를 하려면 돈을 줘가면서.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인물, 저 아니고요, 바로 신재민 전 사무관 얘기예요. 사실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꺼내든 문제점 자체가 제가 못 알아듣겠어. 내용이 어려워요. 물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진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 말 들어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반박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재민이 말했던 국채 발행 얘기. 신재민 말을 들어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정말 나쁜 정부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무슨 한국은행 본부장이 쓴 페북글을 보면은 신재민이 잘못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래도 내가 신재민 말이 맞다 그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려면은 누군가 반박을 했을 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안 부끄럽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나무 위키 읽어주는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않았어요. 일본 레이더 사건도 마찬가지고 막 군사 용어 난무하면서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전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하려는 거는 뭐 신재민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신재민이라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좌파 네티즌들과 좌파 정치인들의 태도,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해요. 저는 주로 좌파 성향의 사이트들을 많이 눈팅해요. 왜냐, 뭔가를 까는 입장이고 비판하는 입장인데 제가 깔만한 대상들을 봐야죠. 페미니스트를 깔려면 여성시대와 쭉방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뭐 그런 느낌으로 좌파 성향 사이트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은 신재민은 그냥 또라이, 관종, 무능한 공무원 뭐 그런 걸로 묘사되고 있어요. 돈 벌려고 기획한 거다. 심지어 오늘 신재민 전 사무관이 유서를 남기고 잠적을 했을 때 인벤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 신재민 사건 기사 작성 시간. 조선일보 기사네요. 속보, 신재민 유서 남기고 잠적, 경찰 수색 중. 기사 시간이 1월 3일 10시 50분. 근데 고파스에 올라온 신재민 유언이 11시 19분에 작성됐다. 배플, 기사 미리 입력해놨단 소리잖아 저거. 소름, 입력 시간이 저 유서 적은 시간보다 빨라. 수정 시간은 글 쓰고 난 뒤 21분 뒤. 실화인가? 이건 그냥 전응아들이에요. 신재민이 문자 메시지로 유서를 지인들한테 보내고 그걸 이제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게 10시 50분인 거고 그 이후에 신재민이 모텔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고파스에 새로 또 유서를 썼는데 그게 11시 몇 분인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가 기사 파악을 못 해놓고 조선일보가 10시 50분에 말했던 유서가 고파스에 쓴 유서일 것이다 그렇게 지 맘대로 추측해가지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죠. 단순한 실수, 착각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신재민의 내부 고발이 무조건 주작, 뭐 자유한국당에서 했건 보수 언론에서 했건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작한 거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계속 잘못된 정보라도 퍼뜨리고 보는 거지. 네티즌들이야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문재인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에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래놓고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 신재민 고발하겠다고,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할 짓인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내부 고발자로 재미 좀 보지 않았습니까? 뭐 최순실 사건에서 고영태라던가 그렇게 재미 보고 나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안을 엄청나게 많이 발의했죠. 그리고 나서는 지금 내부 고발자인 신재민을 인간 쓰레기로 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아침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썼던 글인데 욕 존나 처먹고 지웠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재민을 분석합니다. 신재민은 2004년 입학, 2014년에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원하던 행정직 공무원이 되었으니 고시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죠. 여기부터 개 씹소리예요. 자, 2004년에 고려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공무원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10년 동안 공부한 겁니까? 4년간의 대학 생활이 있고 2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죠. 그리고 공무원에 합격한 거는 2012년이에요. 임용된 게 2014년이고. 그러니까 군대와 학교 생활을 빼면은 2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 거기에 행정고시의 꽃이라고 불리는 재경직, 그 2년 만에 합격했으면은 초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초엘리트를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깔아뭉개고 있어요. 재경직 난이도는 사법시험이랑 맞먹고 공부해야 될 양은 적지만 머리를 타고나지 않고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답니다. 이건 대학 입학이랑 행정고시 합격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10년 걸린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손혜원은 홍대 73학번이에요. 누가 이걸 가지고 손혜원은 1973년에 대학에 입학했고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43년 동안 노력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납득하겠어요? 이어서 이거 보겠습니다. 신재민은 꿈꾸던 공무원이 되어 기재부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니 일도 열정적으로 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일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가 꿈꾸던 것보다 공무원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이라는 것이 큰돈을 만들기에 어림도 없고 진급 또한 까마득하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그 재경직 합격할 정도의 사람이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 모르고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재경직은 진급이 굉장히 잘 되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종잣돈이 필요했겠죠.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는데 또는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신재민은 7월에 기재부에서 퇴직합니다. 신재민은 7월에 메가스터디와 계약합니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전화번호도 바꾼 채 4개월 동안 잠적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누구를 피해서 4개월이나 잠적했을까요? 4개월 잠적할 동안 부모님께도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별안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합니다. 그동안 피해 다니던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받으며 단시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른 도박꾼의 모든 것을 건 배팅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손혜원이 K스포츠를 먹으려고 하다가 권력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강제로 내부 고발자 된 호빠 출신 고영태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였죠? 같이 사진 찍고 보호해줘야 된다고. 고영태가 잠수 타니까 이런 말도 했어요. 고영태 씨는 더 이상 세상에 나서기 싫어했습니다.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하십니다. 안전하게 국정농단과 싸울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범을 통수치고 나온 호빠 출신 고영태의 말은 고지곧대로 믿으면서 보호해주려고 하고, 잠적한 것도 그의 사생활이니 존중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는 공무원의 끝판왕 재경직 사무관의 말은 돈을 벌려고 어디론가부터 사주를 받고 나온 가짜뉴스다, 4개월간 잠수탄 것도 뭔가 의심스럽다, 이러고 있죠.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러 나온 것입니다. 신재민에게 가장 급한 것은 돈입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을 만들어내며 청산유수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곳을 쳐다보지 못하고 계속 눈을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면 양심의 가책 또는 지은 죄가 만만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신재민이 기껏 들고 나온 카드는 불발탄 2개입니다. KTNG 사장은 교체되지 않았고 국채 추가 발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TNG 사장은 외국인 주주들이 반대해가지고 교체를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건 교체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지, 실제로 교체가 있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죠. 국채 발행 이것도 취소됐는데 왜 취소됐는지, 왜 하려고 했는지 그런 걸 따져봐야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 살인 미수는 무죄입니까? 미수범도 처벌을 받죠. 불발탄 양손에 든 사기꾼한테 또 속아서 더 이상 망신당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에서 12월 말까지 신재민이 왜 잠적했는지를 먼저 알아보십시오. 학원에서 계약금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았는지,
그 계약은 어떤 내용이었고 신재민이 어떤 항봉을 어겼는지, 신재민은 어떤 핑계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신재민은 왜 잠적까지 했는지 등등 이걸 모두 알아내고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신재민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 사람이 어디서 사주를 받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공익제보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좌빨 새끼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이게 족같아요.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고영태를 그렇게 빨아제꼈던 이유는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 훨씬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모든 걸 내려놓고 말을 해도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인 내용이라면은 일단 입부터 틀어막고 보겠다는 심보, 이게 좌빨입니다. 자, 지금 저는 굉장히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굉장히 심한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제 춥게 자가지고 목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이것도 미세먼지 탓을 하고 문재인 탓을 하고 싶네요. 자, 며칠 동안 재난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무슨 사고 터졌을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미세먼지 조심하라는 문자가. 실제로 집에서 밖을 보면은 외출이 너무 무섭습니다. 약속이 있더라도 취소하고 싶을 정도예요. 다행히 저는 아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 계속 처박혀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굉장히 열이 받았던 일이 있었죠. 중국 환경부에서 서울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서울에서 발생했다면서 중국 탓을 하지 말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 대통령과 서울시장의 중국에 대한 태도가 어떻죠?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같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을 함께 가겠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런 말을 했죠. 파리가 말에 붙어가듯 우리는 중국에 붙어야 한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을 파리에 비유하는 사람. 일본한텐 그렇게 당당하면서 어떻게 중국한텐 저렇게 비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환경부에서 서울시 미세먼지 원인은 서울시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책은 어땠죠?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을 퇴출시키기로 하고 서울시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에 의해서 노후 휘발유차까지 운전을 제한시키겠다고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물론 수도권 미세먼지 자체 발생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자동차가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이제 발생 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는 거고 전체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모르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 중에서 자동차에서 나온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뭐 아는 사람이 있을진 모르겠지만은 전 몰라요. 근데 만약 그 비중이 크다면 우리나라는 맑은 날이 단 하루도 없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디젤 노후 차량이 운행을 덜 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늘 비슷한 수의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죠? 우리나라에도 미세먼지 없이 깨끗한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결국에 우리 미세먼지가 많고 적고는 중국에서 얼마나 불어오는지가 중요하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줄이는 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요. 아마 뭐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걸 다 알 거예요. 근데 그 당은 원래 좀 친중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베한테 호통치는 거 절반의 절반도 시진핑한테 그런 쓴소리 안 하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은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심하다면서 미세먼지 심한 날은 뭐 버스랑 지하철 무료로 한다고 했다가 세금만 엄청나게 날려먹고 아무 효과가 없었죠. 이쯤에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관련 공약을 다시 한번 보기로 해요. 저희 어머니께서 피란 내려와 거제도에서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습니다.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는 오직 자유의 냄새만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잡기. 문재인이 팔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하겠습니다. 강력하고 촘촘한 종합관리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신설하겠습니다. 한중 정상급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대선 때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1번가라고 문재인의 정책을 홍보했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미세먼지 공약이었습니다. 뭐 저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공기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을까?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저도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없앨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넘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뭐 서해안 라인에다가 쭉 공기청정기를 다 이어붙여가지고 여기서 중국산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이 정도가 저의 상상력의 한계예요. 내가 문재인이라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내가 시진핑이라고 해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지금 뭐 동쪽에 있는 공장들을 다 서쪽으로 옮긴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국민들만 피해를 받게 되는데 한국인을 위해서 중국인을 희생시킬 수는 없겠죠. 제가 볼 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안이 없는 비판을 하는 겁니다. 나도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결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까? 되죠?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공약을 걸었으니까. 저한테 너도 해결 방안 없다면서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결하라고 말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죠. 왜냐면 난 유튜버고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나도 해결 못하고 문재인도 해결 못하면은 난 왜 여기 있어야 되고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직 내려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나 찍어야지. 내가 못하는 걸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정치인들 얘기하면서 박근혜 그럼 미세먼지 해결을 했냐? 못했죠. 근데 박근혜가 못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박근혜 못했으니까 문재인 못해도 된다? 박근혜랑 문재인이랑 동급이라는 소리죠. 다른 후보들 뭐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사람들도 미세먼지 공약 많이 냈는데 이 사람들 말대로 했으면 그러면 미세먼지가 해결됐냐? 저는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당선이 안 됐으니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죠. 당선된 사람만 책임을 지면 돼요. 난 도저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공약을 걸었고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결해줘요.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 자, 지금 법률방송 뉴스의 단독 보도로 인해서 양혜원과 스튜디오 실장이 나눈 추가적인 카톡이 공개됐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사건, 시간 순서대로 말할 건데 아니 나는 오늘 공개된 그 카톡 내용부터 좀 알고 싶다. 바쁘다. 뭐 그런 바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바쁘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지 마세요. 아니 바쁜데 왜 유튜브를 보고 있어? 유튜브는 바쁘지 않고 한가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바쁜 사람들은 일을 하세요. 자, 얘기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방어부터 하고 들어갈게요. 양혜원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사진 유출 사건에 한정지어서 말하는 거지 뭐 자신이 주장하는 비공개 출사에서 강압적인 촬영이라던가 뭐 성추행 그런 것까지 피해자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하라가 동영상 협박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어도 몰카 피해자는 아니죠. 합의하에 찍은 거니까. 그리고 뭐 바카스 할머니 그 할머니도 사진 유출 피해자지 그 성관계 자체는 피해자가 아니죠. 합의한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이 몰려와서 아니 뭐 물론 여기에는 남자 구독자가 92%지만 아무튼간에 여자들이 그러죠. 사진을 자발적으로 찍었든 강제적으로 찍었든 유출 피해자 아니냐. 아 유출 피해자 맞다고요. 유출까지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유출은 뭐 따져보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유출한 사람이 잘못된 거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과연 그 사진 촬영에 양혜원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강압적으로 했는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5월 17일에 양혜원이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죠.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5월 8일에 성인 사이트에 양혜원의 비공개 출사가 퍼졌어요. 더 이상 부인하기 힘들었던 양혜원이 이 영상을 올린 거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알바몬에서 어떤 스튜디오 촬영 모델을 구한다는 말을 보고 지원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뭐 옷을 완전히 다 벗게 하고 한 20명 되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누드를 찍었다. 그 중에서는 막 성기를 만지는 사람도 있었고 뭐 성희롱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죠. 그렇게 해서 총 5번을 찍었대요. 자, 원래 저는 이런 사진 촬영회가 있는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찍고 왔던 사람에게 얘기를 들은 것도 있고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지 않더라도 유출된 사진 보면은 정말 엄청나죠.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었는지 정말 많은 여자들이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서는 우리가 이름을 아는 모델, 스트리머, 뭐 댄스팀, 연예인 많죠. 꼭 이름 말 안 해도. 그러니까 처음에 든 의문점은 이거예요. 양혜원이 말한 대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촬영을 하지 않아도 돈 받고 그렇게 촬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혜원은 그나마 수위가 좀 낮은 편이었고 카메라 앞에서 실제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그런 출사도 있어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백 기가에 달하는 출사 사진들을 검토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속아서 강압적인 촬영을 당하는 사람의 표정과 포즈인가? 저는 돈 내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강압이 아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걸 찍습니다. 그런데 과연 양혜원이 말한 대로 저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찍을 이유가 있을까? 이게 제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자, 그 후에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로 스튜디오 실장이 양혜원과 나눴던 카톡을 공개했죠.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양혜원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조작이라고 했어요. 왜냐, 이 대화를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강압적인 촬영을 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된 비즈니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냥 친밀한 그런 사람과의 대화지 이게 성범죄자와 성범죄 피해자의 대화라고는 조금도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머니투데이가 말했던 뭐 촬영 일자, 뭐 실제로는 양혜원이 7월 10일날 촬영을 했었는데 머니투데이 기사상으로는 7월 10일에 촬영했다는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이래요. 이후에 이제 머니투데이는 자기네들이 이제 촬영 일자를 표로 만들면서 잘못 만들었다고 하고 수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한사성인가 그런 데서 뭐 실장의 카톡을 복원해준 업체가 양혜원 사진이 유포된 성인 사이트와 연결된 뭐 디지털 장의사 거기 업체라면서 또 조작서를 제기했죠. 그런데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실장의 핸드폰을 복원하고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카톡과 대조해본 결과 조작 아니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걸 증거로 채택했고요. 양혜원도 이 카톡이 조작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카톡으로 이런 대화를 나눈 건 맞지만 통화상으로는 실장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 뭐 그런 식으로 둘러댔죠. 그러니까 실장 측의 의견은 물증이 있는데 양혜원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실장은 자살하고 양혜원은 저렇게 당당하냐. JTBC의 명언이 있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자, 일단 7월 10일에 양혜원이 첫 촬영을 했어요. 양혜원이 페북 글에서 말했죠. 처음 촬영 가자마자 바로 문 걸어 잠그고 옷을 다 벗게 했다고. 그러니까 양혜원 말대로는 7월 10일부터 성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고
거고 스튜디오 실장은 성범죄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대화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눌 만한 대화인지 한번 봅시다. 7월 27일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화수목 3일 돼요. 죄송합니다. 저 그냥 안 할게요. 사실은 정말 돈 때문에 한 건데 그냥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안 할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서약서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양혜원이 5번의 촬영을 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5번을 촬영했다고 했어요. 근데 7월 27일 기준으로 3번의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가 나오죠. 자기가 먼저 일을 하겠다고 카톡을 보냈다는 거, 그리고 돈 때문에 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그만둔다고 카톡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 첫 카톡부터 되게 여러가지 정보가 나오죠. 자, 이건 8월 1일 대화예요. 저 다음주 평일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하려고요. 일 구하기 전까지 일정 잡아주실 수 있나요? 월요일 빼고 괜찮아요. 혹시 금요일 낮에 촬영할 수 있나요? 아니면 토요일 저녁은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아침에 학원비를 완납해야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 번은 더 해야 부족한 돈을 채우거든요. 만약 일정이 너무 안 난다면 그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미리 가불되나 물어보려고요. 그렇게도 안 되면 무리하게 일정 잡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도저도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요. 자, 지금 누가 더 적극적입니까? 무리하게라도 일정을 잡아달래요. 가불도 요구하고 시간 날 때 몇 번 더 하겠대요, 스스로. 양혜원이 처음에 5번 촬영했다고 했죠. 근데 이때 밝혀진 게 13번의 촬영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게 잡아달라고 해서. 9월달 대화입니다. 주중에 낮에 한번 잡아주실 수 있나요? 목요일이나 일요일에요. 네, 가능해요. 느낌표까지. 와, 진짜 발랄하네요, 되게. 네네, 그럴게요. 뭘요? 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 자,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있어요. 그 후에 디스패치가 추가로 공개한 카톡. 혹시 제가 뮤직비디오 촬영이 있는데 의상을 준비해야 해요. 검정색 딱 붙는 그 정장 치마 같은 것 좀 금요일 하루만 빌려줄 수 있나요? 네, 빌려가도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주중 낮에 한번 일정 잡아줄 수 있나요? 양혜원은 5번의 촬영을 하고 5번의 성추행을 당하고 5번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대화가 5번을 성추행하고 5번의 눈물을 흘리게 한 사람과의 대화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대망의 오늘 공개된 카톡. 이게 2015년 얘기예요. 양혜원이 3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촬영이 끝나고 한 달간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2015년이 아닌 2016년에 양혜원은 어땠을까? 양혜원이 중간에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바람에 이번 대화가 공개된 게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대화를 한번 봅시다. 자, 2015년 10월 9일에 스튜디오 실장이 양혜원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혹시 연락처가 바뀌었나요? 연락이 안 돼서. 그리고 양혜원에게 답장이 오죠. 네네, 바뀌었어요. 이게 과연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 같습니까? 연락처가 어떻게 돼요?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이요. 아니, 만약에 정말 성범죄 가해자고 피해자였으면은 지금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알려주겠습니까? 다음 주쯤에 혹시 촬영할 수 있어요? 주말에? 아니요, 주말에 안 돼요. 집안 행사 때문에. 아, 그럼 평일 밤에 혹시 언제 가능해요? 아직 잘 몰라요.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 주세요. 여기를 읽어보면 진짜 양혜원 말이 맞을 수도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약간 있어요. 왜냐면 좀 피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촬영과 엮이기 싫다. 진짜 혹시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말 강압적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죠. 방금 게 2015년 10월 대화였고 이거는 이제 2016년 2월 1일 대화입니다. 양혜원이 먼저 보내요. 저 안녕하세요. 알바하고 싶은데 일정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목요일은 대형. 네, 지각도 했네. 이거는 2월 7일 대화. 13일 토요일 낮 저녁에 가능해요. 14일 낮에도 괜찮고요. 이틀 일정 잡아주세요. 양혜원이 토요일 둘 다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스튜디오 실장이 13일 저녁에만 하자고 하죠. 네? 7시 15분이요? 그때까진 못 가는데 7시 40분까지 갈게요. 저 일이 7시에 끝나요. 뭐 그러니까 일도 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과연 성범죄 피해자인가? 아니, 어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그 성범죄라고 말했던 행동을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한다고 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피해자가 그래요 대체? 저 이제 정말 데뷔 준비해요. 근데 그 사진들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네요. 그 서약서 다 복사해서 주시고요.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결국에 이제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사진 진짜 유출되면 어떡하나,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결국에 이렇게 대처했죠. 실장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자기는 그냥 피해자였던 걸로. 양혜원은 왜 대체 저런 영상을 올렸을까? 자, 일단 사진이 자기가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점 위치라던가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저런 사진을 안 찍죠 애초에. 그나마 똑똑한 사람들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은 쌩 까고 그냥 자기 방송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저게 내가 맞긴 맞다. 자, 이제 맞긴 맞는데 그냥 젊을 때 실수로 찍었고 유출 피해자다 이러면 이제 반응이 별로 좋지 않죠. 아무리 젊을 때라지만은 지금도 젊지만은 저런 사진을 찍다니 생각이 있냐 없냐 뭐 그런 소리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출은 뭐 어차피 피해자가 맞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찍은 거 자체가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톡 대화와 정황을 봤을 때 너무 터무니가 없어요. 결국에 실장은 왜 죽었지? 양혜원 편이 되게 많이 봐주지 않았습니까?
지각해도 봐주고 무리하게 일정 잡아달라고 해도 잡아주고 가불도 해주고 아니 뭐 그게 떳떳한 직업은 아닌데 양혜원한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성범죄라고 말하는 그 일을 겪은 후 양혜원의 행보가 어떻죠? 촬영 잡아달라고 하고 또 잡아달라고 하고 몇 달 뒤 반년 뒤에 또 잡아달라고 하고 그 와중에 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엔 페북 스타도 하고 유튜버도 하고 온갖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행동 다 했죠. 심지어 유튜브 내용 중에서 남자친구가 뭐 짧은 치마 입었다고 뭐라고 하면서 저기 있는 아저씨들이 뭐 사진 찍을 거야 뭐 그런 얘기하는데 서로 웃고 그럽니다. 트라우마도 없나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올 때 머리 짧게 자르고 피부도 뭔가 좀 검어지고 화장기도 별로 없어지고 뭔가 보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뭔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랑 배 타고 막 바다 낚시 가고 그랬죠. 얼굴이 그래서 탄 거였고 아니 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 피해자는 슬퍼해야 된다, 피해자는 힘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 이건 상식적으로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요 피해자가 피해자다울 필요 없다면 굳이 왜 그 법원에 나올 때 머리 다 자르고 화장 덜하고 왜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그 바다 낚시 갔을 때만 해도 긴 머리였는데 굳이 대중 앞에 모습 드러날 때 되니까 피해자인 척하고 나타나는 거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안 돼요. 이게 나라냐고 씨발.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양혜원 씨에게 드리고 싶은 말. 양혜원 씨 제가 이 영상에서 너무 모질게 말했죠. 사실은 제 본심이 아니에요. 저는 양혜원 씨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서울시장이 박원순이죠. 이 사람이 2004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게 표현의 자유다. 비록 광화문 광장은 아니지만 그 옆에 잠깐 떨어져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록 김일성은 아니지만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백두칭송위원회입니다. 이번 달에 갑자기 급조된 단체인데 뭐 갑자기 없던 사람들이 튀어나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원래 있던 진보단체들 13개가 연합해서 백두칭송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뭐 백두산 산악회 이런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백두가 뭔 의미인지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백두혈통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환영하며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지를 바라보며 백두산 천지에 마르지 않는 물에 붓을 적시어 통일의 새 역사를 중단 없이 써가자고 한 평화, 번영, 통일에 대한 웅대한 뜻과 백두산 결의를 열렬히 칭송합니다. 지금 현재 13개 진보단체와 206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대요. 우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어떻게 환영할 것인가, 어떻게 환대할 것인가, 기쁨과 희망에 넘쳐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을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반북 단체들과 반통일 야당들은 김정은 위원장 서울 방문을 흠집내는데 이러한 때 민족의 양심을 가진 이라면 모든 차이를 넘어 가슴 벅차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고 모든 힘을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태극기 부대가 준동하고 있으며 보수 야당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극렬 반대하고 있다. 이런 곳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겠다고 결단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응당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야 할 것이다. 연속으로 내리는 올해의 업적을 한 목소리로 칭송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를 결성한다. 자 그냥 대놓고 김정은을 빨고 있죠. 이 영상 마지막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꽃을 막 흔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대체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단체에 속해 있고 어떤 주장을 펼쳐왔는가? 13개 단체가 정확히 어디 단체인지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고요. 마이크를 잡고 이런 연설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속한 단체의 활동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한탁, 틀딱이에요. 교사 생활을 했었고 당연히 전교조 소속이었습니다. 퇴직 후 통일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교육이 빨갱이 교육이라는 거는 안 봐도 알겠죠.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출신. 대법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찬양 고무 활동으로 불법 이적단체 판결받은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경기 북부 진보연대 상임대표. 이 사람과 이 단체가 어떤 일을 해왔냐.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 미사일 옹호, 메가더 농상 철거, 제주 해군기지 반대, 주한미군 반대, 용산 참사 시위, 한미 FTA 반대, 촛불 시위, 전시작통권 환수 요구, 사드 반대, 미선희 효순이 장갑차 사건 시위, 한나라당 비방, 역사교과서 국장화 반대, 세월호 투쟁, 광우병 시위. 놀랍지도 않죠? 민권연대 김성일, 백남기 농민 시위, 황교안 반대, 자유한국당 해체 주장, 박근혜 정부 해산 주장, 세월호 시위, 대북 확성기 및 전단지 반대, 청년당 권오민, 소녀상 지키기 운동, 박근혜 체포영장 발부해달라며 시위, 시국선언, 세월호 추모 집회, 5.18과 세월호를 연계해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대표 이나현, 트럼프 규탄, 미국 규탄. 왜냐면 북한 제재를 안 풀어줘서. 박근혜 탄핵 촛불 시위, 태영호 협박으로 강연 취소. 그 태영호라고 북한 고위층이 탈북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대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단체에서 북한 욕을 못하게끔 협박하고 압박을 넣어가지고 강연을 취소시켰어요. 주한미군 철수 투쟁. 얘네는 주한미군 앞에 가가지고 춤추고 뭐 율동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앞에서 주한미군 떠나가라고
시위를 그냥 주구장창해요. 주기적으로. 오이사 조치 해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있습니다. 이걸 해제해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국가보안법 철폐,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뭐 이석기 석방해달라 그런 거예요. 올해 안에 대북 제재 중단 촉구, 세월호 시위, 소녀상 세우기, 기무사 완전 해체. 지금 여기 나온 게 제가 20분 정도 동안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이 사람들의 빨갱이 활동이 무수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 조금만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도 아주 그냥 새빨갛죠. 이런 일을 해온 사람들이 지금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유튜버 영상에 댓글이 다니까 거기에 답글로 이런 답글이 달렸어요. 요즘엔 보수 꿀통들도 당당하게 댓글이 달고 있네. 근데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듣냐면은 지금 말한 행동을 해온 사람들, 뭐 FTA 반대, 주한미군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이런 사람을 까왔기 때문에 보수 꿀통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욕을 먹어도 싸다. 저런 행동 하나하나 다 결국에 북한을 위한 행동 아닙니까? 그런 빨갱이들한테 개념이 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지한 정당, 그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 그쪽한테 그냥 보수 꼴통 소리 듣는 게 더 영광스럽습니다. 굉장히 지금 욕을 하고 싶은데 저번에 그 여호와의 증인 영상 제재 받았다가 다시 제재 풀렸다가 또 다시 제재가 됐어요. 3개월 동안 자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상에서 욕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는데 이 목구멍까지는 지금 뭐가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신 댓글에다가 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아요. 자,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굉장히 불편한 규제가 지금 있죠.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예요. 뭐 일단은 환경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다들 이걸 왜 하는지는 아시죠?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래요. 뭐 플라스틱 재활용이 돈이 안 된대요. 뭐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해도 처리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런 규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매장 안에서 먹는 사람은 플라스틱 컵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커피를 살 때 매장 직원이 물어보죠. 뭐 테이크아웃 하실 거냐 마실 거냐 물어보고 안에서 먹는다고 하면 머그잔 해주고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플라스틱 컵 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뭐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야 원래대로 그냥 플라스틱 컵 쓰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장에서 먹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죠. 머그잔은 그냥 씻기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것도 환경 파괴를 합니다. 왜냐 이걸 씻을 때 물도 쓰고 세제도 쓰죠. 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플라스틱 컵을 안 쓴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머그잔의 문제는 세제로 인한 환경오염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설거지를 결국에 매장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거죠. 굉장히 바빠졌어요. 바빠지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최저임금도 올라가지고 그러기가 힘들죠. 그럼 종전과 같은 인원들로 그대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설거지를 하게 되면 주문을 늦게 받거나 음료 만드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뭐 그거야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치고 사람이 몰릴 때는 설거지를 꼼꼼하게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머그잔 자체를 거부하는 손님도 있다고 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씻었는지 잘 못 믿겠다. 그래서 음료를 담기 직전에 설거지를 한 번 더 해달라는 손님도 있죠. 그러면 알바 입장에서 또 죽을 맛이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손님 입장에서 그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또. 그리고 또 커피를 매장 내에서 먹냐 안에서 먹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에요. 매장에서 조금 먹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머그잔에 받아요. 그리고 나갈 때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옮겨 담아서 가져갑니다. 이런 경우에 플라스틱 컵은 플라스틱 컵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되고 머그컵은 또 세제로 씻어야 되죠. 이중 낭비가 되는 거예요. 기존보다 오히려 더 환경오염이 심해지죠. 또 머그컵에 부작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파손과 분실이죠. 좀 예쁜 머그컵 쓰는 데는 벌써부터 몇 개 사라졌다고 해요. 유리다 보니까 파손되는 일도 잦고 결국에 그거 다 업주의 부담이죠. 그리고 일단 명분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건데 일회용 종이컵은 또 규제를 안 합니다. 뭐 종이컵은 재활용 되지 않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카페에서 쓰는 종이컵 같은 경우 코팅이 되어 있고 이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빨대, 지금 보통 플라스틱 빨대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규제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근데 대체품이 종이 빨대예요.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빨대보다 10배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그래봤자 뭐 빨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겠지만은 업주 입장에서는 지출이 늘어나는 거죠. 종이 빨대 역시 이물질이 묻기 때문에 재활용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런 규제를 어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느냐도 약간 문제가 있어요. 직원이 손님에게 이거 커피 어디서 마실 거냐 그렇게 물었는데 손님이 밖에서 나가서 먹을 거라고 해서 플라스틱 컵에다 담아줬는데 그 손님이 바로 안 나가고 카페 내에서 마시다가 걸렸어요. 그럴 경우에 분명히 손님 잘못인데 책임은 카페에서 져야 됩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좀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현직 카페 알바생과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광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정남입니다. 광주요? 어디 광주죠? 네, 7시인데요. 그 호남 쪽이요? 기회되면 소금 만드는 염전 견학시켜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현직 카페 알바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려고요. 일단은 컵 씻기가 너무 귀찮죠. 가뜩이나 바쁜데 언제 또 설거지하고 있어. 이제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시간이 더 들고 음료도 늦게 완성이 됩니다. 뭐 손님들도 짜증나고. 뭐 그런다고 새로 직원을 뽑기에는 또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 어떻게 사람을 더 뽑아.
거기에 우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하는 손님한테만 유리잔으로 줘가지고 컵이 몇 개 없었어요. 또 새로 컵을 사야 돼. 근데 새로 컵 사면 또 어디에 놔요? 또 새로 선반도 하나 넣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돈이 많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컵을 새로 안 사도 되니까 뭐 오래 보면 이득 아니냐 뭐 할 수도 있는데 컵 깨지고 컵 훔쳐가고 하다 보면 또 새로 사야 돼가지고 이득도 안 돼요 그게. 아, 컵을 누가 훔쳐가요? 컵 도난이 생각보다 심각해가지고 깨먹지도 않았는데 일주일에 몇 개씩 사라지고 그래요. 아, 그게 혹시 지금 거주하시는 지역이랑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씨발 연명한 새끼가. 어우, 지역에 굉장히 민감하신가 봐요. 뭐 아무튼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뭐 이 영상은 결론이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 나라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따라야지. 그냥 징징댄 거예요. 불편하다고. 뭐 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기쁜 뜻이 있어서 이런 규제를 한 거겠죠. 아무튼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지금 저는 청담동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에 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크 제일 비싼 집이에요. 물건을 모르면 가격을 보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스테이크 집 중 어디가 제일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비싸니까 뭐 제일 잘하겠죠. 여기도 예약 필수고 드레스 코드 스마트 캐주얼이라 슬리퍼와 추리닝 안 돼요. 안내를 받아 자리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잘 꾸며놨어요. 2명을 위한 세트 메뉴가 있어요. 인당 13만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식전빵이에요. 옆에 있는 버터와 먹으면 됩니다. 맛없어요. 식전빵 어지간하면 다 먹는데 한 입 먹고 걸렀습니다. 샐러드와 베이컨이에요. 샐러드는 토마토가 많아서 나름 괜찮은 편이었고 새우도 하나 있었네요. 베이컨은 아주 대단히 맛있었습니다. 빈 접시가 나왔네요. 갑자기 조조에게 빈 밥그릇에 선물 받고 자살한 순욱이 떠오릅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등심, 오른쪽은 안심이에요. 이건 친구가 따로 주문한 오늘의 생선인 농어예요. 고기를 받습니다. 아스파라거스도 주네요. 이건 아스파라거스 찍어 먹는 소스. 메시 포테이토예요. 그리고 이 집의 특제 김치랍니다. 물로 씻어서 육수광이 먼저 등심 맛을 볼게요. 너무 먹어가 없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문한다는 미디엄 레어인데 별로예요. 아웃백이나 비스랑 비교하면 물론 더 낫긴 한데 막 엄청난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수치로 따지면 한 20% 정도 더 맛있다고 해야 되나? 안심 맛을 보겠습니다. 전 어지간하면 등심을 더 좋아하는데 여긴 안심이 낫네요. 그렇다고 또 엄청 맛있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고급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아니라고 봐요. 이게 인당 400g 정도에 13만원인 건데 샐러드와 베이컨, 후식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스테이크는 10만원 정도겠죠? 근데 좀 괜찮은 한우구이집 가서 400g 먹으면은 이거보다 훨씬 비싸요. 그리고 맛만 놓고 봐도 그냥 한우구이집에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스테이크라는 음식 자체가 별로인 거냐? 그건 또 아닌 게 전에 올린 후쿠오카에서 먹었던 철판 스테이크는 또 맛있었거든요. 그건 심지어 인당 4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었는데 저는 만약에 그 철판 스테이크를 13만원에 먹으라고 하고 여기 울프강 스테이크를 4만원에 먹으라고 한다면 그때 그 후쿠오카 철판 스테이크를 13만원에 먹을래요. 진짜 얼마나 맛있으려고. 와우. 소스건 먹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먹어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아스파라거스도 그냥 하나 먹고 걸렀고 메시 포테이토도 별로였어요. 그나마 김치는 맛있네요. 후식으로 차를 고를 수 있어요. 커피도 고를 수 있어가지고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티라미수는 원래 뭐 맛있는 음식이니까 뭐 괜찮아요. 발렛이 있긴 했지만 너무 번잡해서 나갈 때 차 빼기도 힘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정식당, 가온, 라이언 등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스테이크가 더 맛있었어요. 전 앞으로 한국에서 스테이크 전문점은 안 가려고요. 자, 지금 검색창에 가수 아이유를 검색하면은 따라붙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하나 있죠. 바로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게 1월 7일 자정에 스카이데일리라는 곳에서 단독 보도한 건데 이게 최초 보도니까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단독 아이유, 허진수, 육종택, GTX 열풍, 뜻밖 횡재.
아이유 뒤에 있는 거는 기업가 이름들이고 뭐 연예인은 지금 아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유 파트만 한번 읽어볼게요. 가수 아이유도 GTX 수혜자 명단에 포함됐다. 아이유는 2018년 2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 원을 들여 건물 토지를 매입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건물 토지의 시세는 69억 원으로 매매 당시보다 23억 원 상승했다. 뭐 기사 전반적으로 투기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아이유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아이유 투기 논란은 이 기사 이후에 다른 언론사에서 이 기사를 받아 쓰면서 제목에 대놓고 아이유 투기 논란 이런 식으로 박아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이 붙은 거죠. 투기 성공 아이유 이제는 부동산 재벌까지 사주보니 27세 대운이 아이유 GTX 수혜자로 투기 의혹 1년 새 23억 상승 아이유 연말 시상식 안 나와 뭐하나 했더니 10주년 콘서트 부동산 투기 아이유 투기 의혹 보도 무슨 일? 청와대 청원도 올랐습니다.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주세요. 참여 인원 25,604명 가수 아이유 씨는 2018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땅을 46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그 땅은 GTX의 노선 확장으로 시세가 올라 69억 원으로 아이유 씨는 약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정부가 GTX 과천 노선을 확장한 것은 2018년 12월입니다. 아이유 씨가 어떻게 확정 노선을 알고 금싸라기 땅을 샀는지 조사해주세요.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주세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아이유 씨가 어떻게 확정 노선을 알고 금싸라기 땅을 샀는지 조사해주세요. 이건 그냥 결론을 아예 지어놓은 거죠. 아이유가 확장 노선을 알고 샀을 것이다. 알고 산 게 확실한데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를 조사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아이유가 이걸 알고 샀는지를 조사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를 조사해주세요. 아이유가 유출된 정보를 미리 알고 이 땅이 오를 걸 알고 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아이유가 샀던 땅이 개발로 인해서 올랐다. 이게 끝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넘어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뭐 돈을 들여서 더 큰 돈을 버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비트코인과 주식은 투자일까요? 투기일까요? 기사 검색을 해봐도 투자라는 사람도 있고 투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좋게 말하고 싶으면 투자, 나쁘게 말하고 싶으면 투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뭐 사람들마다 장기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투자, 단기적으로 보고 있으면 투기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장기, 단기라는 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텐데 누군가에겐 1년이 장기일 수도 있고 단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투자나 투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투기를 법으로 막은 것도 아니에요. 불법적인 거래라면 막겠지만은 부동산 투기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사는 거 일반 서민은 안 해요? 다 하죠. 물론 이게 정치인들 청문회 끌려 나와서 문제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정치인이고 아이유가 뭐 정치인 같은 권리를 누렸습니까? 막 비행기 탈 때 의전 있고 그래요? 오히려 돈을 엄청 벌어서 세금 엄청 내죠. 딱히 뭐 나라에서 특별한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의무만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다 정치인 수준의 도덕성까지 요구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아이유가 정말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그 건물 산 게 맥락이 있어요. 아이유 본가로부터 10분 거리에 있는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막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건물이라면은 투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본가로부터 10분 거리 정말 실사용 목적으로 샀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실제로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실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유의 개인 작업실로도 쓰이고 아이유 어머니의 사무실로도 쓰이고 후배 뮤지션들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건물 내부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이유의 인성이 드러납니다. 이 건물 내부 사진을 본 팬들이 이런 글들을 올려요. 아이유 덕인데 여기에 내가 준 선물이 있어서 눈물나. 아 몰라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지은 사진에 내가 예전에 준 선물 3개나 보여. 이지은 진짜 다정한 사람. 팬싸 때 줬던 한 번 쓰고 버려도 될 화관까지 있는 거 보고 현실 눈물 났어. 17년도에 준 건데 지은아. 아이유를 매기려고 쓴 기사가 오히려 아이유의 훌륭한 인성만 지금 드러나게 해줬죠. 그 23억의 차익이라는 것도 그냥 기사에서의 뇌피셜이라고 합니다. 별 근거가 없는 말이래요. 그리고 매각 계획도 없고 그리고 과연 아이유가 고작 23억 아이유에겐 고작 23억이겠죠. 고작 23억을 벌려고 뭔가 무리수를 둘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실제로 지금 의혹이 뭐 아이유가 잘못했다는 점이 단 한 개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이유가 샀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니까 배가 아팠는지 조사해달라고 이게 전부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무런 물증 없이 그냥 정황상의 증거로만 성범죄자 취급하는 거 굉장히 극혐이라는 사이트들 중에서도 뭔가 수상하다 아이유가 정보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아이유가 뒤에서 정보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해야지 뒤에서 정보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 거는 미친 소리죠. 그 지난 다이소 영상에서 누가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다이소가 다케시마에 후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저한테 제시해보래요. 아니 후원 안 했다는 증거를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이소도 못 될걸요? 아무튼 이번 일은 아이유의 훌륭한 인성만 확인한 그런 해프닝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 채널 최초로 다음 영상에 대한 예고편을 말씀드릴게요. 내일 올라갈 영상의 제목은 뭐? 내가 세월호를 비하했다고? 난 그런 적 없는데? 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인들을 쳤어요.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사회 이슈를 다루는 영상도 아니고 맛집을 다루는 영상도 아니고 봐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영상이에요. 그냥 온전히 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올 것 같지가 않아서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한번 찍어볼게요. 자,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불에 타 죽은 사람 보고 브랜드로 비유하는 미친 새끼. 네 친구 서인이 따라서 감방 가야 되는데 어디 사냐 씹쓰레기 홍어 새끼냐. 여기서 불에 타 죽은 사람 보고 브랜드로 비유하는 미친 새끼라는 말은 팩트고 제 얘기가 맞아요. 네 친구 서인이 따라서 감방 가야 되는데 아직 윤서인은 감방을 안 갔죠? 어디 사냐 씹쓰레기 홍어 새끼냐. 뭔가 저의 인성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는 뭐 씹쓰레기니 홍어 새끼니 그러면서 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메일도 왔어요. 응모 오빠 안녕? 이걸 꼭 봐줬으면 좋겠어. 뉴스픽 부산 편의점 분신 사망 영상 올리고 조롱까지 유명 SNS 계정 논란. 이게 오빠라고 하는 기사 같아. 부산 편의점 분신 사망 영상을 올린 사람이 오빠라고 주장하는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여기 나오는 유명 SNS 계정이 제가 맞습니다. 여기 유머 저장소라고 써있죠. 제가 운영하는 페이지예요.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 유명 페이스북 계정이 부산 편의점 분신 사망자의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준 가운데 운영자로 보이는 사람이 사망자를 조롱하고 심지어 게임 캐릭터의 비유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페이스북 계정의 유머 저장소는 78만 명이라는 많은 페이스북 팔로워를 가진 계정으로 누리꾼 사이에 화제가 되는 게시물을 모아 올리는 곳입니다. 이게 기사가 올라온 게 작년 11월 14일인데 그때 구독자가 78만 명이었대요. 지금이 82만 명이니까 페이스북 성장률이 멈췄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네요. 유머 저장소에는 지난 21일 부산 남구 대연동 GS25에서 분신 자살 사건 터짐이라는 설명과 함께 사건 현장을 담은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당시 화재로 숨진 사망자가 불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물론 심한 화상을 입은 모습이 여과 없이 공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문제가 커지면서 해당 동영상은 삭제됐지만 유머 저장소에는 다음 날인 22일 새벽 부산 편의점에서 남성이 분신한 이유라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유머 저장소의 관리자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영상이 삭제된 뒤에도 사망자의 사진을 올리면서 댓글 10만 개가 넘는 핫플레이스 진짜 뜨거울 듯 였는데 삭제당했다. 아무래도 잔인한 영상이라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잔인하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글쓴이가 이어진 글에서 심지어 숨진 사람을 게임이나 영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으로 지칭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합성한 것처럼 뜨겁게 불타는 편의점에서 기어나오는 브랜드갑이라며 게임에 나오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브랜드라는 이름은 게임의 등장인물로 항상 불에 타고 있으며 불과 관련된 기술을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쓴이는 심지어 댓글에 이번 사건에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편의점 안에 아이스크림이 녹은 것이다 라고 적혀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글쓴이는 다른 글에서 어제 브랜드라는 단어가 거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는 브랜드를 쓰지 않았다. 칼리반으로 하자 라며 사망자를 기괴한 모습의 영화 속 등장인물로 비유했습니다. 몇몇 누리꾼은 글쓴이에게 사망한 사람을 지나치게 휘하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가 오히려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면은 저 되게 못돼 처먹은 놈 같죠? 원래 인성이 좋지 않은 건 다들 알았겠지만 이 정도로 인간 쓰레기인 줄은 몰랐던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SBS 기사에 달린 댓글 한번 볼게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인간 말종 호로 개새끼네. 올린 새끼 네 애미 애비가 그랬어도 올릴 거냐? 이 개만도 못한 버러지 새끼야. 말하는 싸가지들하고는 왜 저렇게 삐뚤어진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그래 많아. 개만도 못한 쉐이네. 세상 말세 지 인기를 위해 저런 데다 버러지 같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앉아있으니 남의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인기에 사용하고 조롱까지 요즘 세상을 알 수 있는 증거죠. 호로 자식이네. 사람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데 그 조롱거리로 삼다니 천벌받을 짓을. 자, 근데 제가 이 기사에 참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제가 썼던 드립을 다 살려내지 못했어.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자극적으로 썼는데 기자가 좀 노잼으로 썼어요. 제가 원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목 부산 편의점에서 남성이 분신한 이유. 낮에 올렸던 영상 캡처본이다. 댓글 10만 개가 넘은 핫플레이스 진짜 뜨거울 듯 였는데 삭제당했다. 아무래도 잔인한 영상이라 그런 것 같다. 하지만 인생은 원래 잔인하다. 아무튼 뭐 합성한 것처럼 뜨겁게 불타는 편의점에서 기어나오는 브랜드가 스스로 분신, 환영 분신술을 아님 했다고 한다. 그런데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이 사람은 불타올랐던 걸까?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라도 들은 걸까? 방금 글이 첫 번째 글이었어요. 두 번째 글을 썼습니다. 제목 편의점 분신남 사망과 회개망측한 감성충들의 등판. 어제 브랜드라는 단어가 거북한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는 브랜드를 쓰지 않았다. 칼리반으로 하자. 소방관들이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노력했지만 칼리반은 죽고 말았다. 구독자가 패배를 보냈어요. 많은 팔로워를 가지셨다면 언행을 삼가해주세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을 너무 안 가리시네요. 언팔합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게시글 보고 다들 언팔하겠죠.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나요. 실제로 늘어났고 님 조두순도 가족이 있을지 모르는데 죽으면 안타까워하실 듯. 김정일도 가족이 있는데 죽었을 때 명복 비셨음? 이러고 나서 SBS 뉴스에 나온 거고 제가 또 글을 올렸죠. 제목 SBS 뉴스에 보도된 유명 페이지 유머 저장소. SBS 뉴스에서 보도한 부산 편의점 분신 사망 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유명 SNS 계정이 바로 유머 저장소다.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노모 늙은 어머니 아님로 올려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아무튼 언론 보도됐다니 뭔가 뿌듯하고 현수막이라도 걸어두고 싶은 마음이다. 비록 언론 취급도 못 받는
보도하는 C방세지만 일개 페이지 주제의 공중파 3사 뉴스가 또 어디임. 저기 지방 어디에는 9급 공무원 합격만 돼도 소잡고 플랜카드 걸어준다는데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자. 자, 원래 이 사건을 아시는 분들은 그냥 웃으면서 보겠지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고인들이 쳐놓고 이렇게 당당한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이코패스로 볼 수도 있고. 자, 저 SBS 뉴스에서 나오지 않은 팩트. 저 편의점에서 죽은 남자는 왜 죽었나. 자, 여성 편의점 사장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부터 알고 있던 지인이 찾아와서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자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이 편의점 얻을 때 도움을 줬으니까 5천만 원을 내놓으래요. 여자가 거절했습니다. 거절하니까 그 남자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을 했어요. 5천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여기서 불질러서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데 거기서 라이터가 켜지는 바람에 불타서 죽은 거예요. 방화 협박을 하다가 자기 실수로 자기가 죽었다고. 범죄자예요. 그냥 무고한 사람 죽은 거에다 내가 고인들이 친 게 아니라 범죄자가 협박하다가 자기 실수로 죽었다고. 돈 뜯어내려다가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남의 편의점 불태워가지고 내 드립대로 아이스크림까지 다 녹였다고. 그래요, 씨발 내가 고인들을 쳤어요.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고인 드립을 치고 나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첫 글부터 그 내용을 다 썼어요. 이 남자가 왜 죽었는지, 이 남자가 범죄자고 왜 죽었는지 내가 내용을 다 썼다고. 썼는데 SBS 뉴스에는 그런 내용 하나도 안 집어넣고 그냥 나만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SBS 공홈에 실린 뉴스에는 이런 식으로 악플이 가득한데 네이버 뉴스 반응은 또 달라요. 거긴 내용 파악한 정상인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SBS 기자를 까고 있어요. 그 씨발 니 가족 충들, 니네 아빠가 저렇게 죽었어도 영상 올리고 저렇게 조롱할 거냐 그러는데, 아니 우리 아빠가 남한테 협박하다 저렇게 죽었냐고. 그런 말 쓰는 지구 애비는 저렇게 불타 죽을 짓을 하고 다니나 보죠? 족같은 새끼들. 나 인성 원래 더러워요. 족같아. 개드립 치려다가 정말 사과할 만한 짓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이거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을 조두순 김정일에 비유하면 안 돼요? 돈 뜯어내려고 남한테 방화 협박을 한 사람인데 실제로 불도 질렀고. 제발 족가는 소리 좀 하지 맙시다. 자, 지금 유튜브 영상 업로드 알림 보고 오신 분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드디어 저격하는구나. 원래 특기를 살려서 로이조, 이환 꼭 봐라 라며 저격총을 들고 저격하는 자극적인 썸네일.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굉장히 기대되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을 때 로이조와 이환이 이 영상을 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구독자가 너무 적어요. 제가 지금 2만이 약간 안됩니다. 그러니까 좋게 봐도 2만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급이냐, 우리 국내 야구 갤러리 주인인 윤서인급입니다. 윤서인보다도 5천명이 적어요. 로이조 이환은 80만, 100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지금 윤서인이랑 비비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팔로워는 페이지 기준으로 지금 82만 명이 넘었는데 유튜브는 2만 명이 채 안 돼요. 이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글쓰기에는 소질이 있는데 영상 콘텐츠에는 뭔가 부적합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내 자신의 부족함 그런 게 있나. 제 영상을 살펴봤어요.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근데 재밌어. 내가 볼 때 난 재밌어요. 내 영상이.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고, 그럼 나한테 문제가 없으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욕설도 거의 안 쓰고 고운말 바른말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여줘도 건전한 채널 빨리 홍보 좀 해주세요. 약간 이야기가 3000%로 빠졌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해도 이환 로이조는 이런 채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굳이 내가 이환 로이조한테 무슨 말이든 간에 나쁜 말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름 말하기도 좀 부끄러운 뭐 환타니 저기 로밀린이 무슨 그런 데서 초딩들이 네가 뭔데 우리 형 욕하냐 하고 몰려들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굳이 손해보는 짓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딱히 할 말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애초에 영상을 안 찍었으면 됐지 왜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굳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 조회수가 나오니까. 지금 로이조 이환 거론하면서 올리는 영상들 보니까 다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저도 한번 빨아먹어 보려고 올렸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이 부분까지가 2-3분 정도 될 텐데 2-3분 동안 여러분이 얻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조회수를 빨아먹고 싶고 광고비를 받고 싶어서 찍은 영상이에요. 근데 너무 날로 먹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직접 말하는 건 별로 의미 없고, 저보다 좀 더 구독자 수가 높은 우리 친일 구구만화가 윤서인님의 의견을 한번 전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작가님. 왜? 로이조 아세요? 몰라, 그게 뭐야? 이환은 아세요? 아, 몰라, 바빠 죽겠는데, 끊어. 자, 전화 잘 들으셨나요? 이분은 아예 그 둘이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걸 수도 있어요. 이환 로이조도 아마 윤서인을 모르겠죠? 윤서인도 이환 로이조를 몰라요. 별로 억울할 게 없잖아. 나는 로이조랑 이환을 알아. 근데 이환과 로이조는 나를 몰라. 얼마나 억울해. 난 씨발. 아, 욕했네. 결론은 구독, 좋아요 누르고 여러분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